김주애가 전귀하신 최고자님의 얼굴을 막 뭐 이래. 김정은이 너무 좋아서 헤헤. 그러니까요. 네. 그 폭군이. 김정은이 아직 40이 안 됐잖아. 10대의 김주애가 완전히 후계자다. 이 후계 구도를 붙이는 거는 김씨가 하면 안 돼도 좀 무리수다. 야,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네. 되는데요. 북한이 지금 뭐 ICBM을 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전술핵 방사포를 2발을 쐈는데 이게 그 방사포를 쏘면서 남한에 4개 이 공군기지에다가 4발을 쏘면 네. 남한은 무력화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 한미가 가장 우월적인 군사적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공군력 아닙니까? 그렇죠. 스텔스기. 근데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 하는데 야 이거야말로 정말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지금 김정은이 어제 방사포 쏘면서 말하자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허점을 지금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벗었겠지만 그 방사포가 전술핵 미사일을 4발을 날릴 수 있는 겁니다. 네. 한 차량이 4발을 올려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얘들이 어제 말하는 거 보면 우리 현재 작전 비행장당 네. 4발 다 이미 할당해 놨다 이거잖아. 아, 그래서 네. 누르면 그저 순간에 다 날라와서 날아간다 네. 이렇게 됐고 그에 대응해서 어제 또 우리 공군은 공중 구비기 또 예. 또 공개했더라고. 네, 자, 우린 하늘에 떠 있다. 우리는 하늘에 떠 하늘에서 우린 기름 딱 주고 바로 너희 줬을 네. 거야. 네. 이런 지금 소위 남북 간의 이제 치킨 게임 같은 이런 양상으로 지금 네.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요 며칠 동안에요. 네. 우리가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네. 이 남북 간에 네.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향후 한반도를 뒤흔들 수 있는 네. 아주 큰 치킨 게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어떤 거냐면요. 이 북한이 자기의 핵 전략을 최근에 완전 대폭 수정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어떻게 수정? 어떻게 수정했느냐? 9월 달에 뭐 지난번에도 왔지만은 북한이 자기의 핵무력을 선제 공격용으로 쓰겠다라는 그렇죠. 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법제화했죠. 법제화하고 딱 폼 잡았는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너네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한미 확장 억제력 네. 예. 이게 진짜 가동될 수 있게 실행력 높일 거야. 네. 그래가지고 뭐 그저께 어제 들어간 것처럼 비완디 네. 뭐 편대가 출격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실제 이것이 가공되고 있은 작전상 활용 가능한 것임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너네 그저 까불면 죽는다. 네. 이걸 바로 친다. 때린다 이거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우리 전술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 당 전원회에서 네. 미국에 새로운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어떤 네. 메시지냐?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예. 전략 핵과 전술 핵으로 나뉘어진다. 요 전술 핵은 선제 공격용이다. 그런데 전략 핵은 네. 선제가 아니고 요건 반격용이다. 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미국에는 선제 공격 안 하고 그거죠. 남한에만 한다. 단번에 이해하시네. 네. 그래서 어제도 또 그 ICBM 쏘면서 뭐 우리를 보고 야 바보야 우리가 서울에 ICBM 왜 쏘겠느냐. 이건 네. 미국용이다라고 선을 왜 그었는가 하면 이 모든 핵을 다 선제 공격용으로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쟤들이 네. 단추 누르지 뭐 전에 킬체인과 같이 네. 사전에 때려서 제압하겠다. 네. 이러니까 지금 북한이 한미를 갈라놓고 해서 전술핵은 선제, 요건 반격이야. 그런데 네. 반격할까 말까는 미국의 대응 보고 우리가 결심할 거야. 요겁니다. 네. 그래서 네. 어제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앞으로 태평양에다가 미사일을 쏠지 말지는 네. 미국의 대응 보고 우리 결정할게. 네. 이렇게 엮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북한의 핵 전략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구나. 예. 여기에 지금 미국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 왜 파고드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하면 네. 북한의 ICBM이 성공하기 전에 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을 핵으로 공격하는 능력 네. 그걸 보유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서 빨리 고려해라. 협상론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좀 막자. 이게 대단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하면 이게 뭐냐?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핵 군축 회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지금 북한이 지금 갈라치기 전술을 하는 거죠. 지금. 아하. 이걸 좀 우리가 최근에 달라진 북한 핵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선차적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 측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ICBM 기술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합참은 부인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재진입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술 지원을 평가하겠느냐. 예. 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미국 사람들이 김여정의 말을 듣고 일부 전문가들은 재진입도 성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재진입이 성공했느냐 말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북한은 성공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겠죠. 성공할 때까지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 성공했다는 걸 가정한 대응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 네, 네. 북한이 지금까지 하겠다는 거 못한 거 있는가요? 그렇죠. 다 했죠. 다 사실은. 해왔습니다. 미사일 관련해서는 다 네. 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어요. 네. 네. 자, 근데 우리가 핵무장이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할까 말까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냐 마냐 이렇게 논점을 세우지 말고 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우리도 이제 하자. 저는 이렇게 논점을 정하고 네. 다가가고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거기에 해당한 논리도 개발하고 미국도 설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컨셉이 뭔가면 한시적 핵무장론입니다. 한시적. 한시적 핵무장론. 네.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 핵 필요해. 우리 핵무장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는 한시적으로 핵을 가질게. 이게 전혀 결이 다릅니다. 네.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미국에 가서 일부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하니 그분들이 이 얘기 듣지도 않아요. 네.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너네가 핵을 가진다고 하는 순간부터 한미동맹 사이에 결국은 논란이 일어나고 한미동맹이 약해질 거다. 네.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다른 부리 의원들하고는 우리가 한시적 핵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시적 핵무장? 그게 뭔데? 일단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컨셉을 이야기할 때 툭이 다르고 탁이 다르다고 예.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는가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저는 이 핵무장 자체 핵무장론을 우리가 얘기할 때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동북아에서 지금 핵 균형이 완전히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개 핵 보유국들이 삼각 핵 군사 동맹을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봤지만 북한이 재래식 무력 우크라이나 거기에 포도 보내고 뭐 이렇게 네, 그렇죠. 하고 러시아에 무기 수출했다는 거죠. 했죠. 여기에 대가로 러시아가 뭘 넘겨주었을지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로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네.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거의나 군사 협력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먼저 좀 줘. 그렇죠. 이래서 북한이 먼저 근데 북한이 바보입니까? 아니 포탄 주고 뭘 줄 때 대가가 없이 요구했을까요? 백마를 줬다 했는데 백마보다 더 큰 게 갔을 수 있다. 북한이 그 큰 걸 주면서 백마 정도, 백마야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그래서 네. 뭘 줬을까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고 네. 네. 그런데 지금 동북아 구도를 보세요. 핵을 가진 북중로 네. 한미일 네. 네. 우리는 일본과 우리는 핵을 가진 미국에 이렇게 기대 있어요. 네. 기대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졌죠. 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최근에 동북아에서 두 번째 변화는 뭔가면 중국이 네. 대만을 선제 공격에서라도 통일하겠다는 이 무력 통일론을 지난 20차 당대에서 당헌에 박아였습니다. 네. 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동북아시아에서 네. 두 개 전쟁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타이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두 개 전쟁론이 가능한데 네.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 잠재력 가지고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두 개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취한 그런 특단의 조치가 뭐냐? 일본 좌위대가 정상 국가 군대처럼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걸 미국이 허용해 주었어요. 그렇죠. 이건 절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미국이 받아줬어요. 왜? 안 되니까 공병을 메울 사람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일본이 그 두 개 전쟁을 수행하는데 도와달라. 예. 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한미 확장 억제력에 기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찝찝해. 그렇죠. 정말로 미국이 찝찝하죠? 할까? 네. 네. 정말 할까 네.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딱 고말하잖아요. 전술핵 이번에도 비행장당 우리 네 발씩 쏘면 다 초토화될 거야. 네. 뭐 이런데 그런데 전술핵을 썼어요. 그럴 때 미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핵 뭐 미국 본토에서 때리든지 뭐 비완비가 날아오든지 뭐 네. 해서 자기 전략핵 자산으로 북한을 때릴 거냐 네. 네. 말 거냐 예. 네. 확고하게 미국이 전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북한이 네. 한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쓴다면 우리는 워싱턴이나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하더라도 바로 저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원한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안 하잖아요. 아, 그건 그 말 미국이 못하죠. 못하죠. 예. 그러니 우리가 항상 찝찝해 불안해. 네. 그리고 지금 국제 정치학을 보면요. 핵을 가진 자를 억제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증 파괴 전략이에요. 네. 이게 매드 전략인데 네. 내가 핵을 쓰면 나도 핵을 써서 너를 너 죽고 죽이겠다. 너도 둘 다 죽자 배째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핵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진 김정은한테다가 야 내가 핵을 쓰면 나도 핵을 쓰게 너 죽고 나 그렇죠. 죽고 같이 배째자. 이래야 좀 편안해지겠는데 어, 이게 네네. 편안하지 않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또 이제 다음 달에 한미 이제 대규모 연합훈련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추가적인 도발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윤 정부는 대북 안보 정책을 좀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정부는 딱 정립했습니다. 이게 뭔가면 비례 대응이에요. 네. 비례 대응. 비례 대응. 비례 대응인 게 뭔가면 북한이 한 것만큼 되돌려 준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 무인기 왔을 때도 네. 또 우리 무인기들을 보내서 정찰했고 북한이 울릉도 앞바다에 미사일 쐈을 때 즉시 또 미사일을 북한 동해 영내에다 예. 쐈고 이 비례 대응 원칙인데 이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요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란 말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비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미사일도 다 미상 아닌 불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비례 대응 이게 저는 아주 정확한 그런 정책 방향이다. 아,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네. 북한의 김주애가 예. 매번 행사마다 매일 나오면서 그것도 항상 중앙에 서서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이 우표를 김주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우선 첫째로 지금 네. 계속 논란이 김주애가 마지네 아니냐 이거고 네. 둘째는 김주애 위에 아들 네. 마지가 있느냐 있느냐, 아니냐. 없느냐. 네. 만약 마지가 아들이 있다면 왜 아들을 안 내세우고 김주애를 내세울까 네. 이겁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래도 북한 엘리트층에서 제일 김 씨가 한번에 가까이 가봤잖아요. 네. 김정은의 형 김정철. 김정철을 2015년에 내가 3박 4일 동안 내가 같이 그죠. 에릭 클랩튼 그래, 공연까지 먹고 자면서 수행하면서 같이 했는데 네. 근데 그때 내가 계속 따라다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 이게 첫째가 맞을까 네. 딸일까 아들일까 이거. 네. 근데 끝내 그때 내가 시도했는데 알아 못 냈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요. 네. 그때 뭐 생필품, 뭐 네. 치약, 네. 면도칼, 뭐 자기 뭐 이것도 다 나보고 좀 사다 달라면 내가 다 사다 줬어요. 네, 네. 그런데 마지막 떠나기 전날 네. 아동복 매장에 가자. 네. 그러는 오, 거여서 네. 나는 그때는 왔구나. 아. 그거 보면 알잖아. 몇 그렇죠. 살짜리 네. 아이 뭐 네. 남자하고 사는 여자 네. 사냐. 그래서 나도 궁금하니까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아동복 매장 영국에서 제일 좋은 백화점에 갔는데 네. 매장 앞에 딱 가니까 수행원들이 네. 내 양손을 딱 잡아 어.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때까지 내가 다 이렇게 안내했는데 아니 혼자서 괜찮을 거야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정철 동지는
자기가 뭘 사는 걸 남이 보는 걸 싫어합니다. 예. 따라 못 들어가고 팔했어요. 혼자 들어가서 애옷 그때 많이 샀어요. 아동복을. 네. 많이 샀는데 이거 내가 못 봤잖아. 몇 살짜리 옷 그걸 봐야 네, 뭐 그렇죠. 2살짜리 옷, 뭐 3살짜리 옷, 남자 옷 사고 이걸 봤는데 그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도 과연 김주의 위에 아들이 있을까? 예. 이게 아직도 내가 의문이에요. 예. 그리고 김주희가 과연 둘째일까? 이것도 의문이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나온 이런 몇 가지 정황을 놓고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고한 이건 후계구도 작업 시작한 거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섣부르다. 예.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이번에 김주애를 내세운 이게 대해서는 좀 약간 모순적인 것도 있어요. 네. 후계자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보는 게 네. 엇갈려요. 네. 어떤 게 엇갈리는가 네. 하면 자 후계자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같이 명예위병대를 우리말 우장대잖아. 네. 우장대 하고 정중앙에 딱 앉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할아버지 뻘 된 장성들이 완전히 폴더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우표도 나오고 네. 뭐 김일성 광장에서 백대열동 충성맹세 군인들이 그렇죠. 부르짖고 네. 오케이 그건 좀 괜찮아.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보여주는 모습은 저게 후계구도 작업인지 아니면 딸바보 아버지가 제 딸이 딸바보. 너무 귀해서 저러는 네. 건지 네. 어떤 모습이 내가 보고 놀랐는가 하면 김주애가 아니 그 존귀하신 최고 저놈의 네. 얼굴을 막 뭐 이래. 또 김정은이 너무 좋아서 헤헤 그러니까요. 네. 그 폭군이.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이게 보세요. 북한에서 지금까지 후계구도 작업할 때 네. 우선 미성년자를 이렇게 뭐 존경하는 이런 호칭 써본 적 없어요. 그렇죠. 네. 김정일 때도 네. 미성년 때 일은 다 숨겼다가 후에 후계자가 된 다음에 미성년 때부터 천재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뭐 아버지 볼을 도닥이고 이게 아니라 이건 딸의 모습이지 네. 후계자의 그렇죠. 모습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어린 김정일이 네. 뭐 7살 때 김일성이가 조용히 지금 집에서 오침하는데 새들이 나무에 와서 울었다. 그러니까 긴 장대를 가지고 가서 나무를 쳐서 새들을 쫓았다. 얼마나 기특하냐. 이게 후계자가 뭐 이런 거다. 네. 뭐 이런 모습인데.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김정일을 이제 후계자로 내세울 때 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김일성도 엄청 노력했습니다. 대학에서 후계자론 이런 네. 거 네. 강의도 시키고 예. 김정일과 같이 자란 사람들이 덕성실기라는 걸 써가지고 애때 뭐 천재였고 뭐 몇 살 때 무슨 논문을 발표했고 이런 네. 걸 지나간 다음에 다 썼어요. 왜? 지나간 거 누가 그때 그런 일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네. 지금은 미성년 때 너무 많이 공개해. 아. 그러면 북한은요 이거 최고 저놈은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자처럼 아버지 얼굴 이건 딸과 아버지 사이 그렇죠. 모습 얼굴 맞아요. 땅땅 두드리고 네. 아버지가 좋아서 웃고 아니 후계자라면 왜 저런 걸 또 할까 아주 구먼 10살짜리지만 아주 군엄하게 탁 장님들 그렇죠. 모습 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네. 되는데 네. 이건 또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대단히 모순적인 좀 행태가 보인다. 네. 이런 걸 좀 제가 네. 얘기하고 그래도 싶어요.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백돌통이 무너지더라도 김주애가 사실 후계자가 된다면 그 아들이 또 이어갈 가능성이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대단히 그 변수인데 네. 그렇잖아요. 이제 김주애도 뭐 시집 안 가고 끝내 한다. 이건 백돌통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시집 갈 거고 결혼을 해서 예. 애를 낳는다면 네. 그러면 백돌통이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혈통 안에 혈통. 네. 김 그래서 씨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것도 이게 이런 무리수도 둘까 네. 좀 이거고 그리고 네. 우리가 김정일을 보면 답이 나와요. 네. 김정일이 제일 먼저 난 자식이 김정철 아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내세우면 되겠구나 하고 대단히 좋아했는데 네. 김정남 네, 김정남 네. 마지의 생모가 결국은 성혜림이라고 유부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에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김영숙이라는 여성과 공식 결혼을 했는데 딸밖에 없어요. 아들이 필요한데. 그러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만난 여성이 고영인 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아직 40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40이 그러면 아들이 없다면 아들 낳는 걸 포기할까요? 가문에 성업을 잇는 그렇죠. 일인데. 포기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대의 김주애가 완전히 후계자다. 이 후계 구도를 굳히는 거는 김씨가 하면 안 돼도 좀 약간 무리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들이 있다. 음. 그 아들은 유학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후계자 수업 중이라서 안 내보내는 거고 지금 김주애를 내보낸 거는 자꾸 북한 내에 뭐 김여정이 어떻다 하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거지 김주애는 아니다. 아들은 후계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 김주애와 김여정은 이게 서열에서 이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대로 내려가는 거잖아. 네. 아, 그렇죠. 예. 혈통은 내려가는 혈통은 거죠.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뭐 오빠한테 왔다가 뭐 네. 그다음에 여동생한테 가고 뭐 다른 나라도 갔잖아요. 뭐 네. 아들이 여러 명 있다 해서 맏아들을 한 번 왕하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 했으면 결국은 다음에는 그 맏아들이 아들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렇죠. 항상 하향식으로 수직되기 네. 때문에 이걸 김여정과 이설주 사이의 그 어떤 권력 싸움으로 이렇게 보는 건 좀 지나치다. 무리가 있다. 네. 결국 김여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김여정은 김여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네. 김주애는 김주애로서의 역할이 역할이 있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북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식량난이 너무 심각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촌인 개성에서도 하루에 수십 명의 아사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 식량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왜 네. 사실인가면 이게 매해 반복되는 패턴인데 네. 우리도 한국도 옛날 잘 살지를 못할 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항상 4월부터 6월 달 요때 네.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북한의 네. 경우에는 6월 정도가 돼야 보리와 감자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바로 3월부터 6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록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요 때는 아사자가 나올 때다. 요 네. 패턴은 매해 반복됐다라는 걸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냐 아니냐. 네. 앞으로 더 악화될 거냐. 예. 요거는요. 딱 요걸 판단하는 기준 리트머스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 군량미, 북한을 말하는 네. 군량미, 전쟁 비축용 네. 쌀 창고입니다. 네. 이걸 북한에서는 군량미 창고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김정은이 열어라는 명령 지시가 있어야 그 창고를 엽니다. 네. 이거 전쟁 때 목자고 한 그렇죠. 쌀인데 아직까지는 김정은의 전량미 창고를 열라는 명령서가 안 나왔어요. 아하. 이 명령서가 나올 때 제일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 해 농사 지면 일단 농민들로부터 그것부터 수탈합니다. 수탈해서 전쟁용 식량부터 가져다 놓고 전쟁용 식량이 모자라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상으로 받든지 돈 주고 사든지 해서 그 쌀 창고부터 채워놔요. 네. 사람이 죽어도 잘 열지 않아. 그러다 진짜 많이 죽는다라 할 때는 엽니다. 그때서야 예, 연다. 그러니까 아직 열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고난의 행군 쪽까지는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최악까지는 최악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발표할 네. 때가 있습니다. 군량미 창고를 열어서 10만 톤을 풀어라. 네. 이때면 이제는 막바지까지 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